안녕하세요. 한 7분 정도 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지금 오고 계실 건지 집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두 분밖에 없으니까 개인 상담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하겠습니다. 혹시 어머니 저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아버님 처음. 네. 아이가 지금 고3인 거죠? 첫째인가요? 어머니 첫째, 둘째? 그럼 입시 경험이 한 번 있으시나요? 큰애는 지금 몇 학년이에요? 대학교 3학년? 3년 전이면 또 세월이 많이 갔네요. 감이 묻어지실 것 같고. 일단 제목을 2023학년도 대입 전략이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수시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시는 아직 좀 멀었으니까 수시가 눈앞에 있어서 수시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때 부제목을 이것만 알면 나도 이 현학번 새내기라고 써놨는데 지울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요. 이것만 나와서 되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그냥 썼으니까 남겨놨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목적은 이 설명회를 듣고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디 학교에 우리 성적이 이렇고 활동이 이러니까 이러던 대학교에 우리가 지원하면 되겠다까지는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이유는 아마 좀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만 오늘 저를 보셨고 입시 상담 또는 입시 설명 관련해서 처음 보셨는지 아니면 다른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전에 학교에서 상담도 하셨을 것이고 다른 업체나 학원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 저를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피지기면 백전백패, 백전불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의 현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고 또 입시 기본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왜냐하면 구체적인 학생의 상황이 있어야 그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 목표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최재성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대표님이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고 그러시던데 10년 된 것 같아요. 바꿔야지 하면서도 딱히 그냥 쓰던 거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학원 강사 한 20년 정도 했고요. 사교육을 20년 정도 했고 그 중에 한 15년 정도를 입시 컨설팅을 했어요. 입시 컨설팅만 한 건 아니고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논술 강사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수능 과목으로는 국어를 가르쳤고요. 국어와 관련된 모든 과목을 다 했어요. 예전에 국어능력 인증시험이라고 있었는데 그 시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제 리트라고 법학적성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 안에 세 과목이 들어가요. 언어이해, 언어추론, 논술. 거기서 이제 언어이해랑 논술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지도, 면접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SG 교육연구소라는 데서 소장을 맡고 있고요. 대치동에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랫동안 일했던 곳은 평촌에서 주로 이제 특목 입시, 그 다음에 고3들 입시했었고요. 재수종합반 기숙학원에서도 근무했었고요. 사실 이제 입시 관련된 내용은 그렇죠.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에 게릴라전까지 다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략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논술은 제가 해보니까 논술을 가르쳤을 때는 한 15년 정도 통계를 내니까 제가 가르치는 데 한 65% 정도 갔더라고요. 2명 가르치면 1명? 3명 가르치면 2명 정도 보냈던 것 같고요. 자기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보냈어요. 사실은 이게 그 입학사정관제 처음에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이름이 바뀌죠. 쭉 바뀌면서 초반에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았어요. 95% 이상 붙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제도가 정착되고 하면서 구멍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최근 계산해 보니까 한 80에서 8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대입 전형이 뭐 다 아시죠?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눌 수 있고요. 두 가지로.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은 정시는 수능이랑 학생부죠.
예전에 사실 이 학생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거의 의미 없었는데 이제 서울대에서 학생부 전형을 만들었죠. 학생부 중심 전형, 정시에서도. 그래서 점차 정시에서도 학생부 비중이 조금씩 더 높아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해까지는 큰 영향은 없어요. 역시 그래도 수능이 중요하고 혹시 서울대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학교는 어딘가요? 일반고? 두 분 다 일반. 자사고. 어딘가요? 대제고인데요. 네? 대제고인데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대제고등학교. 대제고등학교 자사고 다니시고 일반고 학생이고 서울대 지원 계획은 없으시니까 서울대 내용 뺄게요. 수시는 크게 세 개예요. 교과전, 학생부 교과, 정신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는데 세부 항목별로 뒤에 살펴볼 거니까 간단하게 보면 교과는 내신이라는 비교과, 학교 생활 교과 중심이죠. 내신 성적 중심이죠. 교과. 그런데 요즘은 교과 전형에서도 비교과를 보는 또는 학생부 전체를 보는 전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교과 플러스 비교과. 양쪽에 교과나 종합이나 다 면접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도 들어갈 수 있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요. 고려하셔야 되고요. 논술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있고 최저가 있는 학교가 있고요. 정시는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2023학년도 대학입시 주요 사항인데 여기는 안 써놨는데 가장 큰 특징은 작년과 큰 변화가 없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가 올해 가장 큰 중심 사항이에요. 작년에 워낙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 입시에서. 근래 한 15년 이래로, 근 15년 이래로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작년 변화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 작년에 있었던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통합형 수능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 문과, 이과를 나누잖아요. 근데 지금 문이과가 없어졌죠. 문이과 구분이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국어, 다음에 영어, 수학, 영어는 공통이죠.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 사탐에서 선택하는 거고요. 국어랑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요. 공통 영역이 있고, 그거는 언어와 매체, 학법과 장르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요. 수학은 기본적인 이제 공통 영역이 있고, 그 이후에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점수는 등급은 합쳐서 나와요. 문과, 이과, 예전에는 문과 학생들끼리 시험을 보면 문과 성적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고 이과는 이과대로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문이과를 합쳐서 나와요. 작년에 6월 모의고사에서 요맘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 1등급의 90%가 이과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즉 미적분이랑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90% 1등급 나오고요. 문과 학생들이 대개 문과 계열 대학을 진학하겠다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하는데 확률과 통계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이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정시에서 거의 모든 예측이 무너졌어요. 입시기관들 다 틀렸고요. 저도 예측을 했어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틀렸을 거예요. 진짜요? 틀렸어요. 저는 어떻게 예측했냐면, 문과 학생들보다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훨씬 더 수학 1등급이 많으니까 정시에서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치르지만 대학들은 모집할 때 문이과 구분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대를 준비했던 학생이 영어 영문과 가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문이과 구분이 없지만 대학에서는 문이과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지만 순수 문과 계열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들이 오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정시에서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문과로 많이 넘어오겠지만 그렇게 대거 넘어오지는 못할 거다라고 예측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예측을 비웃고 대거 넘어왔어요. 마구 넘어가더라고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입시 결과가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이 정도 점수면 어디도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통계는 문과, 이과를 다 나눠서 냈었거든요. 이걸 합쳐서 놓으니까 예를 들어 전국 단위 수능에서 전체 몇 등이다, 과목별로 몇 점이다 나오는 게 있어도 줄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대거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수시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작년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측했던 것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웬만하면 20대1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 같은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고요.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는 작년 입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 학생들보다는 훨씬 덜 혼란스럽다라는 것이고요. 내년 이제 지금 고2 같은 경우는 훨씬 좀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큰 변화가 약학전문대학원으로 보통 이제 약대가 운영됐었는데 작년에 최초로 이제 학부 모집을 시작했어요. 다시 학부 모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약대 가고 싶은 약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은 갈 약대가 없는 거죠.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관련된 과를 진학하죠. 그럼 생명공학이나 화학이나 생명 관련된 과를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모집하니까 약대가 변수가 되죠. 자, 그 전까지 약대 가는 학생들이 선호했었던 생명 관련, 화학 관련 과들은 좀 떨어지겠죠. 이제 안 가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의대를 생각하고 의대, 치대, 한의대 생각했던 친구들이 약대를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형에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뭐 의치한 약대 생각하시나요? 문과예요, 이과예요? 이과. 이과는 둘 다 이과. 네. 그리고 또 변화라면 작년에 큰 변화가 또 있었는데 그 이제 세 번째 사실은 이게 약대보다 더 중요한 건데 정시모집비율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자,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 달라요. 서울이랑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이랑 다르죠. 전통적으로 지방이 수시가 높을까요? 서울이 수시가 높을까요? 지방에서 수시를 더 많이 뽑아요. 더 그럴 것 같은데 서울에서 더 많이 뽑을 것 같은데 요즘은 지방에서 수시 비율이 훨씬 높아요. 자, 어쨌든 수도권 기준으로 할 때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할 때 30% 정도를 정시로 뽑아요. 그 다음에 상위 16개 대학 기준, 15개, 16개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를 정시로 뽑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지형이 변화가 왔죠. 그 다음에 교과 비중이 높아졌어요. 이게 다 교육부에서 권고한 내용들이에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그래서 정시 비중이 좀 늘어났고 수시에서는 교과 비중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교과 전형이 없던 학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교과 전형으로 제일 최상위 학교는 어디였을까요? 제일 높은 학교. 교과로 뽑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수시. 서울대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일반 전형이 있고 수시에서 지역 전형이 있잖아요. 지역 전형은 전교 1등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관련이 있겠죠. 전교 1등이 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추천받을 수 있는. 한 학교당 2명. 보통 문과 한 명, 이과 한 명 하잖아요. 뭐 어떤 학교는 이과로 2명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학교당 2명을 추천하는데 대개 내신 1, 2등을 주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교과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하겠지만 이건 자격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입시 과정은 학생부 종합 방식이에요. 즉 내신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서류 내고요, 자소서 내고 면접 봐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가 없죠. 평가는 학생부랑 서류를 하니까 내신은 자격일 뿐이고 서울대는 둘 다. 즉 지역균형은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고 일반 전형은 특목 자사고를 위한 전형이죠.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일 위에 있는 학교는 고려대학교였어요.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당 4% 정도 이제 비중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학교는 어디였을까요? 고려대 바로 밑에. 네? 어디요? 아니요. 한양대였어요. 그 다음에 한양대였어요. 이 고려대와
한양대 사이에 있는 학교, 연세대, 성대, 서강대는 학생부 교과에 해당하는 전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작년에 생겼어요. 교과가 늘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변화가 생기죠. 교과 전형에서. 왜냐하면 사인권 학교들을 하니까. 그 다음에 서울역 16개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모두 만들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교과가 많이 늘어났어요. 없던 학교들이 생겼으니까. 이전에 비하면. 자, 그러면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다 교과를 움직일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신설했을 뿐이지 그 인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쨌든 작년에 교과는 좀 늘고 학종은 좀 줄었어요. 정시가 좀 늘고. 올해 그 비율이 비슷해요. 올해도 비슷해요.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작년에 가장 큰 변화였는데 사실은 이게 엄청 컸어요. 커서 그 전년도, 재작년까지 입시 결과가 참고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시 전형이 굉장히 어려웠죠. 자, 올해는 어쨌든 작년도랑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다행이다. 자, 올해 좀 변화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대학 모집 인원 변화예요. 대학의 전체 모집 정원이 있잖아요. 전국 대학의 모집 정원이 약 2,571명 증가했어요. 정확하게. 왜 그랬냐면 재작년에 2호 인원만큼 미달이 났어요. 대학 정원에서 학생들, 이때 학생 수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적은 해에서 대학들이 미처 2,571명을 못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음 해가 아니라 이 모집 정원은 인원은 2년 후에 추가로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뽑지 못했던 2,571명을 올해 추가로 뽑게 돼 있어요. 고3 학생 수가 감소했어요. 16,480명 정도. 그래서 2020년도에 고3이 46만 4,397명이었는데 올해 44만 7,917명이에요. 이게 이 학생들이 모두 수능을 보진 않아요. 실제로 수능 응시하는 인원은 4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어쨌든 고3은 줄고 모집 인원이 늘었으니까 현재 고3한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대학 가는 게 좀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어요. 작년에 입시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억울한 학생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학생들이 올해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년에도 재수생이 그 전에 비하면 적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입시도 마찬가지고 교육 현장에 끼친 영향이 크죠. 한 1년, 지금 2년, 3년째 돼가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학교가 제대로 못 열리고 이게 이제 거기에 학교가 코로나에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대학도 마찬가지고. 자, 전문대에 들어갔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자기 과 친구들 한 번도 못 가보고 MT 한 번 못 가본 친구들이 수두룩하죠. 저희 딸이 지금 올해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인데 작년에 1학년 때 거의 집에 있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 드는 학교를 갔어요. 대학에. 그럼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다니겠죠. 어쨌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학교를 갔어요. 아마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경험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3 중에 예를 들어 고3 중에 뭐 100명이 대학에 입학했으면 그 중에 정말 내가 원하던 학교, 원하던 과에 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다수 학생들은 아쉬움이 남죠.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한 번 더 해볼까? 내지는 아깝다고. 우리는 보통 자기를 다 고평가하니까 내가 좀 아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학생들을 잡아주는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재수나 단수로 빠지지 않게 친구들이죠. 친구들이죠. 단수할까 재수할까 고민하는 애들이 일단 입학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을 가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나고 선배들 만나고 술 먹고 미팅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에이 됐어 하고 눌러앉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는 이게 힘들어요. 학교에 정은 안 가는데 가지도 않고 내가 다니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친구도 없고 선후배도 없으니까 재수를 선택하는 애들이 늘죠. 작년에 입학했던 애들은 지금 올해 대학교 1학년들이죠. 1학년들은 일단 입시 제도가 확 바뀌면서 손해본 친구들이 많아요.
손해본 채로 대학에 일단 어떻게든 맞춰서 들어갔는데 다니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많고요. 이 친구들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재수생이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어요.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에 모집 인원 증가하고 학생수 감소해서 얻었던 좀 남았던 인원이 재수생 증가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돋볼 일은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늘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랑 종합 모집 인원이 조금씩 다 올라가게 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이거 미리 말씀드렸죠. 통합형 수능의 영향이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다. 올해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작년에 이것도 통합형 수능의 영향이기도 하죠. 수학에서 이과애들이 엄청나게 1등급, 2등급까지를 또 3등급까지 쓰니까 4등급, 5등급 아래로 내려가면 문과 애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수시에서 문과 계열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졌죠. 작년에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자, 그래서 작년에도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많이 낮추는 대학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이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율 기준이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예요. 작년과 별 변화가 없는 학교들도 있는데 작년에 좀 완화했던가 올해 완화한 대학이 있던가. 근데 반대로 일부 대학은 강화돼요. 대표적인 게 성균관대는 오히려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올라갔어요. 나름 다 작전들이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저도 파악을 못했어요. 자, 전체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대학들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낮은 건지, 즉 올해 최저 기준이 얼마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작년에는 얼마였는지도 같이 좀 비교해 보는 게 좋겠죠. 자, 다음으로 지방대학의 의학 간호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됐어요. 이게 이제 큰 영향이죠. 뒤에 다시 보시겠지만. 자, 예를 들면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의대가 있잖아요. 부산대학교 의대가 있는데 부산 지역에 있는 애들만 40% 뽑아요. 40%? 네, 40%. 의무화된 게. 40% 선이에요, 지금. 의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시 못할 인원이죠. 의대 학생들이. 우리 애는 의대 안 가니까 뭐 상관없어. 이럴까요? 약대 안 가면 되지. 의대 약대 안 가면 되지 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전국에 이게 지역인재 선발이 없었을 경우에는 의대 가겠던 애들의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인원이 있겠죠. 얘네들이 의대를 막 준비하는데 그러면 학생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디예요?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수도권 학생들이 제일 많고 의대 준비하는 애들도 여기 제일 많아요. 얘네들이 서울권 의대를 가려다가 자신이 없으면 성적이 좀 모자라면 지방 의대를 또 가는 거죠. 의대는 세니까. 일반적으로 이과에서 가장 높은 과가 서울대 의대죠. 그 다음에 전국 의대를 한 바퀴 돌다가 중간쯤에 서울대 공대로 가죠. 그런데 이과 상위권들은 내지는 카리스트, 포스텍 뭐 이런 스튜드트는 학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 의대를 선택하기 힘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역인재가 40%니까요. 60% 안에서 가야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서울 수도권 의대의 경쟁률은 더 높아지겠죠. 잘하는 애들 거기 가야 되는 거니까. 지방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유리해요. 지방에서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의대를 가는 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수월해졌어요. 서울 수도권 애들이 덜 내려올 테니까. 그런데 수도권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이런 데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더 문이 좁아졌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디를 선택해요? 다른 상위권 학과를 선택하겠죠.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그럼 그 상위권에 그 전에 맘먹고 갔던 애들이 좀 밀릴 수 있겠죠.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넘어 들어오니까. 그래서 차례로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어느 정도일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자, 이 정도가 올해 입시의 주요 사항이에요. 4가지 정도. 이해되셨죠? 굉장히 친절하죠.
자, 유형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유형별 모집인원 비교예요. 작년이랑 큰 변화가 없어요. 자, 비중만 잠깐 보죠. 이게 수도권이고 비수도권이에요. 다르죠. 자, 수도권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21% 소폭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20% 정도 돼요. 학생부 교과가. 그 다음에 종합이 종합이 30%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작년에 교과가 늘고 종합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어도 종합의 비중이 낮은 건 아니다. 교과보다는 높아요. 수도권에서는. 자, 비수도권 볼까요? 비수도권은 교과가 58%, 작년 56%였는데 비교과가 종합이 안 보이네요. 한 20% 정도? 10% 정도 나와요. 자, 정시가 어디 나가니까 그래서 수시가 60%, 여기 64%, 65%좀 되죠. 여기서 비수도권에서는 수시가 86%예요. 정시는 어떤가요? 정시 놓고 보니까 자, 수능으로 보니까 수도권 대학에서는 수능이 32.8%, 30%좀 넘죠. 그런데 비수도권에서는 얼마인가요? 11.3%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시 비중이. 자, 정시는 수도권 대학들은 30% 정도예요, 정시가. 그런데 비수도권 대학들은 10%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교육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수시 비중 줄이고 정시 비중 높이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기준이 얼마냐면 최대 40%까지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조국 사태 영향이 크죠. 사실은 저는 그 조국 문제와 상관없이 교육부가 그 선택을 한 것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학생부 종합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시를 높이는 걸 선택했는데 문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상위권 대학들, 상위 16개 대학들은 어쨌든 40%를 맞춰서 왜냐하면 그걸 안 맞추면 교육부가 지원금을 낮추거든요. 대학을 운영하는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상위권 대학들은 맞춥니다. 수도권까지 가면 30%까지 가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지금 교육부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지방대 위기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수시에서 학생들 다 못 뽑으면 정시를 이월해야 돼요. 인원이 이월되죠. 그럼 정시에서도 미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못 뽑아요. 자, 못 뽑으면 미달이 되겠죠. 미달이 되면 일단 재정상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미지가 저 학교는 미달난 학교라는 이미지가 퍼지죠. 아, 작년에 미달났으니까 올해 꼭 저 학교를 지원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갈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학교가 점점 가라앉는 코스로 가기 때문에 일단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최대한 수시에서 다 뽑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뭐라 하든 듣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비중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하죠. 자, 파란색이 전국이고요. 다음에 수도권이 노란색이고 빨간색이 서울주의 15개 대학이에요. 우리가 개교육 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입시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이 200개가 넘잖아요. 200개가 넘는 대학의 통계에는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 아이가 또는 내가 수험생이라는 당사자가 가고 싶은 학과가 어떤 전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조건을 거는가가 중요한 거지. 몇 명을 뽑고 어떤 비율을 뽑느냐가 중요한 거지. 200 몇십 개 되는 대학을 모아놓고 하는 통계는 나랑은 상관없어요. 내가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면 비수도권 대학 통계를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럼 수시로 가는 게 낫겠죠. 내가 수도권 대학을 가겠다 또는 인서울 대학을 가겠다 상위 15개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래프가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자, 교과는 어디가 높아요? 전국적으로 50% 가까이 되지만 실제 15개 대학은 11%밖에 안 돼요. 11, 아까 교과가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최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교과를 많이 뽑지 않아요. 자, 종합 32%예요. 15개 대학은.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도 30% 정도 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21% 정도 되고요.
논술 정말 얼마 안 뽑죠. 얼마 안 뽑는데 그래도 상위 15개 대학은 8.45% 10% 가까이 뽑아요. 전체 모집 자원에서. 자, 수능. 자, 서울 15개 대학이 42.29%, 40%를 넘겼죠. 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17%. 아까 수도권 비수도권 나눴을 때랑 또 다르죠. 전국으로 전체 평균이니까.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는 우리 아이가 해당 가고 싶은 대학들이 어떤 비율을 뽑느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 해주세요. 누군밖에 없는데. 자, 16개 대학을 쭉 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훑어보시라고 나왔어요. 건국대. 자, 수능 40%예요. 교과 10%, 종합 34%, 논술 11%, 실기 0.8%. 아까 말씀드렸죠? 15개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략 비슷한 수준이고요. 고려대학교가 논술이 없죠. 그럼 수능이 40%고요. 교과가 20%. 고대가 교과를 좀 많이 뽑아요. 자,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종합이 36%, 논술 없고 실기가 1.6%. 연세대학 볼까요? 수능 40% 맞췄죠? 자, 교과로 13.8%. 고대만보다 좀 적죠. 성대 같은 경우도 성균관대도 10% 교과. 그 다음에 종합이 성대 35%, 연대 27%, 논술이 성대가 9.8%, 연대가 9.11%, 한 10% 가까이 뽑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각 대학들, 내가 가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뽑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집인원 변화 관련해서 6월 평가 모의고사 있었잖아요. 아직 전체 총평은 나오지 않았어요. 입시기관들은 얘기하지만 대략 지원자만 볼게요. 자, 2023학년도 올해 며칠 전에 지원했던 학생들이에요. 제 학생이 40만 473명, 83.9%고요. 졸업생들, 재생이죠, N수생들. N수생이 76,675명이었어요. 16.1%.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제 학생은 줄었죠. 인원이 줄었으니까. 제 학생은 줄었어요. 그런데 졸업생들은 늘었죠. 확실히. 그래서 제 학생은 15,321명이 줄었어요. 아까 고3이 다 보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6월 모의고사도. 안 보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실업계 애들도 안 보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 과고 애들도 안 봐요. 인사고 애들도 잘 안 보고, 6월 모의고사 같은 거. 안 보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15,000명이 줄었는데 졸업생은 9,570명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자, 그런데 자, 작년에는 13.9%였어요, 졸업생들이. 6월 모의고사에서. 그런데 얘네들이 9월에는 21.1%가 돼요. N수생이. 수능에는 26.4%예요. 4분의 1이죠. 실제로 그래서 작년도 올해죠. 올해 대학 입학 신입생의 4분의 1은 N수생이에요. 3명은 재학생이고 1명은 졸업생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 13.9%가 얼마가 됐죠? 16.1%가 돼서 2.2%가 늘었어요.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수능에서 26.4가 2.2는 28.6 정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보다 좀 더 늘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전체 수능에서 N수생 비중은 더 늘 것이다. 그런데 자, 6월에 재수생들이 들어와요. 3월 모의고사는 재학생들만 보죠. 통계가 재학생만 나와요. 그런데 6월 모의고사는 N수생들이 같이 들어오고 9월에는 누가 들어와요? 반수생들이 들어와요. 이러면서 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학기 때 지금 대학 신입생들 중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반수를 선택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영향으로 이 친구들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선택할 거다라고 예측이 돼요. 자, 그런데 저런 것도 있죠. 6월 달에는 N수생들이 대학생활을 병행해야 되잖아요. 신입생, 대학에 들어갔으면 입학을 해야 되고 입학했으면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허락하는 학교가 이제 없어요. 그죠? 이제 없어요. 자, 많은 대학들이 언제부터 휴학이 가능해요? 1학년 1학기 지나서 2학기 때 또 휴학이 가능하니까 1학기 지나고 아까
9월달에 반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병행하다가.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1학년 때 아예 휴학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어요. 얘네들은 자퇴하고 하든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하에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재수생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자, 그래서 N수생의 증가를 고려하면 대입 모집 인원 증가 및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자, 아까 통합평등의 영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쭉 나왔어요. 자, 국어에서 화작, 언매. 국어의 상위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언매예요. 화작이 조금 더 쉽고 언매가 좀 더 어렵다고 봐요. 자, 그래서 화작이 70%, 언매가 30%. 문과 학생들이 국어를 잘할까요? 이과 학생들이 국어를 잘할까요? 네? 문과요. 국어도 이과가 잘해요. 이 통계를 그래서 안 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국어에서 뭘 선택했는지 교차 분석하면 나오잖아요. 몇 프로. 그럼 걔네들이 몇 등급 받았는지 나오면 기록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교육부에서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니까 아직 알 수는 없고 추정만 하는 거예요. 추정만 하는데 자 국어가 작년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죠? 올해는 유한국어사에서 애들이 쉽다고는 안 해요. 많이 어렵고 제가 봤을 때 작년 수능보다 쉬웠어요. 작년 수능보다 쉬웠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국어는 올해 수능에서 작년에 불수능 대표적인 불수능이었는데 표준 점수 만점이 국어 수학보다 높았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변별력이 가장 높은 과목은 수학이 아니라 오히려 국어였어요. 올해는 국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그렇죠? 작년에 변별력이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자 영어를 가지고 그렇게 휘두를 수는 없어요. 공통이니까. 자 수학은 지금 이과 애들이 초강세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국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과 애들이 더 잘하긴 해요. 하는데 어쨌든 문과계를 선택한 애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국어가 어려워야 되는 거죠.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뭐가 어렵죠? 그래서 비문학이 어려워요. 옛날에는 비문학 킬러 지문이 과학기술, 그 다음에 경제, 철학 쪽에서 나눠져 있었어요. 작년에 킬러 지문 두 개는 다 하나는 철학 지문이었고 하나는 경제 지문이었어요. 과학기술 지문은 어렵지 않아요. 옛날처럼. 옛날에 물리학 전공자 정도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번 나와서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문제는 힘들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거는 이과 애들이 유리하잖아요. 근데 철학지문 같은 경우는 문과 애들이 유리하죠. 역사나 철학이나 이쪽은 문과가 유리하죠. 경제는 뭐 양쪽이 좀 비슷한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철학이나 이번에 보니까 뭐 역사지문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지문들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작년에 제가 국어 선생이니까 봤는데 철학지문 봤는데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애들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왜 저는 이제 그 수능 끝나고 며칠 있다가 해설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가 자기 그 인강에서 써야 된다고 그 해설지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철학지문에 대해서 해설지를 써달라고 제가 그 해설지를 쓰느라고 본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봤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해겔의 변증법적 미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변증법 안 배우잖아요. 물론 수능 특강에 뭐 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요. 게다가 아주 악랄했던 것은 해겔의 변증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지문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겔 변증법의 중요한 내용을 빼버렸어요. 변증법의 아주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아예 삭제했어요. 애들이 도저히 지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틀리라고 낸 문제 같은.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수학에서 학통 51.6% 이게 보통 문과 학생들 선택하고요. 미적분 기하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작년에 6월 모의고사와 달리 6월 모의고사도 추측이었는데 실제 수능을 봤더니 수학 1등급이 미적분 기하가 94.4%가 나왔어요. 이제 95% 가까이 이과 학생들이 1등급이고요.
학력을 통계는 5.6%, 2등급은 86.9, 13.1, 3등급은 76.5, 23.1. 그럼 3등급까지 정시에서 또는 수시 최저, 수능 최저에서 의미가 있는 등급은 1, 2, 3까지죠. 1, 2가 의미가 있고 3등급은 해가 되지는 않고 4등급 아래로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해가 되죠. 해가 되는데 4등급까지 고 5등급이 되니까 문과 애들이 많아져요. 문과 애들이 대부분 다 5등급 아래에서 깔아주고 그 위에 상위권 애들은 다 이과죠. 이게 굉장히 컸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나섰던 여러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대공습이니 뭐니. 인문계열학과에 교차 지원한 자연계 수험생 비율이에요. 인문계열학과인데 거기에 자연계 학생들이 들어왔는데요. 자, 서울대 인문계열학과 정시에서 얘기입니다. 서울대 인문계열학과에 자 어디죠? 빨간색이에요. 구분 안 해놨네. 죄송합니다. 28%가 이과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 경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온다는 거죠. 연세대는 48.84, 고려대 42%, 서강대 60%, 중앙대 56, 시립대 55, 성균관대 25, 외대 15%. 그 이제 이과 학생들이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요즘은 또 트렌드가 그래요. 사실은 문이과 구분이 없는 거니까 이걸 문과 이과 나눌 수는 없어요. 여기서 자연계라고 했을 때는 뭐 미적분 기하 선택하고 과탐 선택하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9번은 언어와 매체 선택하고요. 수학은 미적분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탐구는 과학 하나, 사회 하나. 이렇게 선택한 애들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올해 많겠죠. 얘는 문과로 봐야 되나요? 이과로 봐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왜냐면 이제 문이과 부분은 없으니까.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관으로 선택하든지는 전체 통합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등수로 자기를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철학과나 언어 관련된 인문이나 언어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그래도 이과 학생들이 크게 선호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쪽이 그래도 문과 성향 학생들이 좀 유리할 거고요.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 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학생부 뭐 약간 여담인데 저희 딸이 재수를 했어요. 원래 고3 때 그 서울에 있는 일반고 이과였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문과로 바꿨어요. 나중에. 원래 이제 제가 그 전에도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선택하잖아요. 2학년 말에 문과로 보는 게 낫겠다라고 했는데 얘가 이과를 고집했던 제일 큰 이유가 문과에는 가고 싶은 과가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가고 싶은데 없는 애들이 가는 데가 경영이야. 경영학과 가네요. 그 경영이나 경제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들 유리하죠. 수학자라니까. 그리고 성경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자는 당연히 유리한 데다가 수학적 사고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계열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계열도 당연히 수학적 사고가 필요하죠. 하니까 이과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완화추천대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건국대는 작년에 두 개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개하고 했는데 올해 폐지했어요. 자, 고려대가 작년에 3개하고 또는 6개였는데 문과 이과요. 5, 6개였는데 3개하고 6, 7로 완화됐죠. 나머지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죠? 이 중에 일부 학교는 작년에 이미 완화한 데도 있고요. 자, 동명여대 비슷비슷하고 과기대 하나 더 약간 내려왔죠. 2학 6에서 2학 7로 그다음에 서울여대도 그렇고 뭐 이 정도.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2개 5였어요. 그럼 하나당 얼마에 평균이냐면 2.5죠. 2.5인데 3개가 6이 됐어요. 그럼 하나당 2잖아요. 오히려 강화됐죠. 서강대 같은 경우는 3개 3등급이 됐어요. 3개 영역 3등급. 3등급 아래로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6이니까 2가 됐죠. 서강대 성균관대는 오히려 최저학력 기준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이나 일부 학교는 오른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학교별로 찾아봐야 되겠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에 30%였는데요. 이것도 권고였어요. 권고.
30%를 지역인재를 뽑아라. 올해부터 의무가 됐어요. 40%. 그래서 강원 제주 빼고요. 간호대는 그냥 기존의 30%가 권고에서 의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해당되는 게 의대, 치대, 항대, 약대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대만 봐도 40%를 의무화는 한 1,600명 정도가 해당이 돼요. 얘네들이 지방의 자율을 찾아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의대 가기 쉬워졌죠. 부산 난리 났어요.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컨설팅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 애들도 하고 부산 애들도 하고 하거든요. 부산은 지금 해운대고 난리 났어요. 안 그래도 해운대고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고 대구에도 자사고 중에 의대 많이 가는 학교들 많죠. 근데 이 친구는 좋아서 지금 왜냐면 문이 열렸으니까 아주 잘하는 애들은 서울로 가도 되죠. 그 학교 애들 중에서 아주 잘하는 애들은 서울 애들이랑 똑같이 경쟁해도 되고요. 우리 건 지키고 남의 떡은 실력되면 찾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수도권 자연교차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불리하게 되고 이게 입시에 연쇄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전형별 특성입니다. 교과. 일단 먼저 뒤에 아까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포기하고 저것만 가겠다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입시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일단 교과 먼저 볼게요. 자, 내신 점수죠.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신을 정량평가해서 정성이 아니라 그냥 점수로만 평가해서 50% 이상 반영하면 교과라고 해요. 이게 교과 전형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름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이 생겼죠. 지역균형도 많이 생겼어요. 자, 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또 지역 안배도 하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좀 나누는데 먼저 교과 성적 100% 전형이에요. 이건 그냥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다 자기 3년 동안 2년 반이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칸에다가 다 입력하면 그 학교가 가지는 기준으로 환산돼서 바로 점수가 나와요. 또르르. 자, 학교 입장에서 되게 편하죠. 청소를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는 되게 뭐가 들어가죠? 수능 최저가 들어가죠. 최저가 높죠.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100% 전형을 할 때 수능 최저의 기준을 둡니다. 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교과 100인데 명지대 같은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입결이 훨씬 더 높겠죠. 점수가. 자, 그래서 교과 100이 서강대학인데 중대, 시립대, 외대, 홍대, 숙대 같은 데는 교과 100으로 가요. 그럼 비교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성적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계산하기 편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과가 예를 들어서 성대 국문과다. 교과로 뽑는다. 뭔가 여기서 나오면 서강대 국문과다. 그러면 20명 뽑는다. 그럼 그렇게 점수를 환산해가지고 수능 최저 붙은 애들 충족 못하게 떨어뜨리고 나머지 20명까지 딱 합격자 1차 합격하고 나머지 대기번호 주고 추가 합격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교과 성적 플러스 면접이 있어요. 면접은 크게 보면 재수능 기반 면접이 있고 서류 기반 면접이 있는데 재수능 기반 면접은 재수능을 주는 거예요. 서울대 일반 전형이 재수능 기반 면접이죠. 연세대도 재수능 기반 면접을 해요. 논술형도 좀 비슷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나는 이 재수능 기반 면접을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평소 실력 가지고 재수능 기반 면접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면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재수능 기반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서류 기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보겠다는 거죠. 이건 교과 전형인데. 어쨌든 정량평가가 50% 넘기 때문에 서류가 있지만 그래도 교과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고대, 서울대, 경희대, 건대, 동대 같은 데. 이거는 교과지만 서류도 같이 본다. 그러니까 서류를 본다라고 하는 건 비교과만 보는 건 아니에요. 교과를 보면서도 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거예요. 과목별, 전문교과 또는 공통 과목의 별로 평가 기준을 다 달리 가지고 있어요. 자세한 건 학교별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나눠지고요. 최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반영교과. 어떤 학교는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어떤 학교는 공통 과목 반영하고 전문
또는 전문교과 선택 과목은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네가 잘 본 거 뭐 9개, 10개 이렇게 골라가지고 너는 성적 잘 나온 기준을 하는 데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교과 같은 경우는요, 작년도 입시 결과가 확인 가능하죠. 이제 작년에 엄청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과 관련돼서. 일단 먼저 자, 교과 전형이 없던 데들이 생겼어요. 그 전에 순위가 이제 바뀌죠. 1번 고려대, 2번 한양대인데 이제 고대, 연대, 성대, 그리고 한양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좀 는 것도 있었고요. 작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교과가 떨어질진 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아직 작년도 수시의 입결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달이 좀 지나야 돼요. 그럼 그때 통계가 나오니까 올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정확한 정보가 이제 나오겠죠. 나오면 작년 걸 기반으로 대략 예측은 가능하겠죠. 작년보다는 훨씬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수시와 정시, 수시 세 가지,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정시가 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예측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어떤 전형인 거예요? 정시가 제일 높죠. 왜냐면 점수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은 교과죠. 작년도 입결이 있고, 내가 내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저를 맞춘다고 전제한다면, 그럼 내가 작년도 기록 입결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지, 좀 남는지, 좀 모자라는지, 대략 비슷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형은 교과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종합은 좀 달라요. 자, 종합은 웬만한 학교들은 종합 전형이 한 개로 있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보통 2개 또는 그 이상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 고려대학교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려대학교는 이게 아직 작년도 그 아까 수시 결과가 입결이 다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작년 2021년도 거예요. 자, 크게 학업 우수형이 있고요. 계열적합형이 있어요. 일반 전형인데 교과 말고 학교장 추천 전형 말고 빼먹고 말씀 안 드렸네. 교과 관련돼서 안 썼는데 자, 교과 관련돼서 학교장 추천 전형 있잖아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추천 인원이 좀 많이 늘었어요. 학교별로. 예를 들면 고대는 4%예요. 정원에 3학년이 100명이면 4명이죠. 300명이면 12명 추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대 같은 경우는 4% 제 기억에 지금 4%였는데 학교당 10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체 놓고 보면 아까 이제 그 학교 추천 전형을 시행한 16개 대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상위권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받기가 힘들고 경쟁이 심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아졌다. 웬만한 대학들은 웬만하면 원하면 그러니까 이제 한 학생한테 몰아줄 수가 없으니까 학교 배분 방식이 조금씩 나오겠죠. 어떤 학교는 2개씩 한다든지 3개씩 한다든지 그것도 좀 변화는 변합니다. 추천이면 조금씩 늘어나요. 추천이 1위 있는 데 있고 학교장 추천이 2 뭐 이렇게 나눠서 있잖아요. 교과 전형이랑 또 이렇게 다른데. 네. 무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장 추천 1을 쓰는 게 있고 학교장 추천 2 이렇게 또 다른 게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교과 전형 따로 쓰고 학교장 추천 1도 쓸 수 있고 2도 쓸 수 있고. 보통은 그렇게 안 해주죠. 전형이 다르면 쓸 수는 있죠. 전형이 이게 다른 거냐고 여쭤보는. 전형명이 다르면 다르죠. 그 다음에 그 교차 그렇게 같이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는 모집 요강에서 설명해줘요. 자, 고대를 보면요. 고대는 학업 유수형이랑 계열적 합형이 있는데 왜 이 사례를 설명하냐면 학종을 쓴다고 해도 나한테 내가 어디가 유리한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학교가 어떤 학생을 주로 뽑는가를 보면 원하는 인재상이 나오겠죠. 자, 학업 우수형을 보면요. 학업 우수형은 공부 잘하는 얘기잖아요. 최저가 있어요.
이때는 4합7이었어요. 이과는 4합8. 자, 그럼 4합8이면 학위 2등급이죠. 이 2등급 좀 앞에고요. 그러니까 만만하진 않아요. 문과 학생들이 최저를 맞춘다는 게. 자, 1단계 서류 100이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예요. 1단계 성적 70%고 면접이 30%지만 사실상 2단계는 면접을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인문계 학교 평균 등급이 2.54 등급이고 자연계열은 2.22 등급이에요. 내신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 보면 지원을 보면요. 자, 자사고가 20%, 외국 국정 16%, 과거 영정 1.6% 별로 없어요. 일반고가 61.3이에요. 합격자를 보니까 일반고가 49.4, 자사고 26.4, 외국 국정 22.7, 과거 영정 1.6이니까 그래도 여기서 학과부 수행은 어떤 계열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고 많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자사고 학생들. 자, 그래서 학업능력 평가 비중이 높은 일반고를 위한 학생 종합 전형이에요. 그런데 최저벽이 높으니까 평균 등급이 높지는 않아요. 최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가고 싶니? 고대 심리학과를 가고 싶대요. 작년에 고대가 2020년도에 5배수를 뽑았어요. 작년에 6배수로 늘렸어요. 1단계 합격자를. 왜 그랬을까요? 1단계 더 뽑는 거죠. 충원율이 높아서 그래요. 충원율이 350% 정도 350, 60% 나왔어요. 작년에요? 네, 재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작년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충원율이 한 350% 정도 나왔어요. 무슨 얘기죠?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아놓으니까 미충원 되는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원율을 더 높인 거죠.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이 친구가 처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과 가고 싶니? 심리학과 가고 싶대요. 어느 학교 가고 싶어? 숙명여대 가고 싶대요. 그럼 숙명여대가 네가 가고 싶은 학교 제일 꼭대기야?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고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는 없어? 그랬더니 고려대 학교 가고 싶은데 그럼 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까? 이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너 성적이면 숙대 가는 것보다 고대 심리학과 가는 게 훨씬 더 쉽겠다. 그럴 수 있죠. 왜 그렇죠?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점수요? 얘는 학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학종으로 가는데, 자, 고대 심리학과 갈 수 있는 최저를 맞췄어요. 얘는 수능 최저 4합7 안에 들어오는 애예요, 모의고사 점수가. 그럼 숙대 최저는 당연히 맞추겠죠. 고대 최저를 맞추면 내가 숙대를 못 맞출 수는 없잖아요. 숙대 최저는 당연히 맞춰요. 그죠? 자, 그래서 서류를 내는데, 1단계 합격 가능성이 고대가 높아요, 숙대가 높아요, 이 친구는. 고대가 높죠. 왜냐면 못 맞췄으니까 숙대에 경쟁을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숙대 충원율이 높아요, 고대 충원율이 높아요? 고대 충원율이 높아요. 훨씬 더. 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썼는데 얘가 서울대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대 안 가고 서울대 가겠죠. 연세대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고민하겠죠. 그럼 고대 심리학과하고 연대 다른 거또 과가 다를 수도 있겠죠. 성대 글로벌 경영도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심리학과를 갈까? 글로벌 경영 갈까? 에이, 나는 과볼래. 이러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무리에 있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충원율이 높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숙대 쓰는 것보다 고대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실제로 숙대 떨어지고 고대 붙었어요. 그러면 숙대가 고대보다 훨씬 더 우수해서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일들이 학종에서 입시에서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조건이 학교가 내건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그 다음에 내가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가,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어느 학교 어떤 전형인가를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다음으로 보시죠. 계열적 합평은 특목고, 자사고를 위한 전형이에요. 특히 자 보니까 수능 최저가 없죠.
아까 모의고사 볼 때 말씀드렸지만 영재고 과거 애들은 안 봐요. 수능 안 보는 애들이 많아요. 다 수시로 가니까. 자, 그런 애들은 수능 공부하지도 않아요. 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60, 면접 40이에요. 자, 인문계 평균점이 2.34, 자연계는 3.37. 아까랑 비교하니까 문과는 좀 높고 이과는 좀 낮고 사실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이거든요. 왜냐면 이건 교과가 아니니까 내신 평균이니까 이거보다 낮은 애들도 얼마든지 있어야 얘기하는 한참 떨어진 애들도 있고. 자, 어쨌든 지원은 과거 영재고 22, 외국 국제고 19.3, 일반고 38.4인데 합격해서 본 게 일반고는 17%밖에 안 돼.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요. 과거 영재고 50%예요. 자사고 10%, 외국 국제고 21%. 특목 자사고 학생들 위주로 뽑는 거죠. 자, 이런 전형에다가 일반고가 넣으면 웬만한 스펙 가지고는 붙기 힘들죠. 그렇죠? 여기나 일반고는 어느 일반고겠어요? 이런 활동이 굉장히 강한 일반고죠. 그렇죠? 저쪽 강남에 있는 학교들의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내가 일반고인데 그래도 17% 뽑잖아. 38% 지원하고 넣어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그 학생들 뽑자고 그런 게 아니니까. 자, 빨리빨리 할게요. 자, 학종에서 자, 내신이 어느 정도 비중일까? 학종에서 내신은 어느 정도 비중일까요? 내신이요. 내신 비중 100이다 그러면 40, 50. 40, 50. 아버님 60. 여기 써놨는데 안 써놨구나. 자, 40% 정도 돼요. 40%. 옛날에는 한 5, 6년 전까지는 한 30% 정도 됐어요. 지금은 많이 올라갔어요. 내신 반영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건 나머지 60을 차지하는 나머지 서류예요. 그 다음에 성적을 단순하게 정량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정성적으로 평가해요. 뭐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수학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5학기인데 계속 2등급이에요. 2. 근데 어떤 학생이 5, 4, 3, 2, 1이에요. 누가 더 유리하죠? 5, 4, 3, 1이 당연히 유리하죠. 왜 그렇죠? 5, 4, 3, 1을 평균이면 2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평균으로 떨어지죠, 2보다. 5, 4, 3, 1은 얼마죠? 9, 12, 14, 15. 나오기 5, 3이잖아요. 평균 3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러면 평균 2등급이네라 평균 3등급이네, 수학 점수가. 근데 대학에서는 5, 4, 3, 1을 뽑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얘는 지금 2등급이고 얘는 지금 1등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얘는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잖아요. 상승 곡선은 그래가지고 5, 4, 3, 2이 아니고 6, 4, 3, 2여도 6, 5, 4, 3, 2여도 얘를 뽑을 가능성이 높죠. 현재 2등급인데도. 왜냐면 얘는 계속 올라와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게 이제 학종에서 내신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그 과목에서 우리 과와 지도적합성이죠. 전공적합성에는 여기에 맞는 성적은 어떤가. 이거 다 보는 거,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자, 이거는 2021년도 연세대학교 사례예요. 2단계에서 문과는 2.5배수 뽑고 이과는 4배수를 뽑았어요. 서류 100인데 수능 나오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 내신이라고 하는 건 40% 정도 비중이고요. 요 전해인가 그 전해인가는 아예 써놨었어요. 내신 40%, 나머지 비교과 60% 정도 본다라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앞단계 1단계가 60, 면접이 40. 면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에서는 면접에 의해서 단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아직도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자기소개서는 이제 비중이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비해서. 그러나 아직도 올해까지는 있어요. 있는데, 자기소개서 비중이 떨어지면 이제 비중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다른 서류하는 거에 세특이랑 그 다음에 면접이죠. 2단계에서, 1단계 서류에서는 세특 중요성이 많이 높아졌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사실상 2단계까지 오면 면접으로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소개서 면접 지도를 한 15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한테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소개서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뭐 내가 있던 거 써야지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잘 써서 유리하고 어떤 애는 못 써서 불리한 거거든요. 입시니까. 전형노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을 그러니까 제일 좀 최악의 경우는 제일 안 좋은 경우는 면접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걸 좋게 봐주지 않겠어? 이것도 실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교는 면접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에 대해서. 제일 알고 싶은 건 학생의 우수성이죠. 도덕성이 아니고 우수성이에요.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지. 근데 알려면 그 학생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알아보려고, 왜냐면 오겠다는 애들은 많고 뽑을 수 있는 학생은 적으니까 알아보려고 서류를 보지 않습니까? 성적도 보고 활동도 봐요. 그거를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소개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해 자기소개서를 읽어봐요. 그거 봐도 충분치 않으니까 얼굴 보고 한번 알아보겠다는 게 면접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는 먼저는 면접에서 자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학생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자기를 안 보여줘요. 내지는 자기를 보여주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평소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알아서 잘 들어주겠지. 이런 학생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얘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좀 슬픈 경우가 친구들끼리 준비하는 경우예요. 아이들끼리 면접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악이에요. 어른이랑 아이는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기 어려워요. 면접도 체계적으로 좀 생각한다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돼요. 아까 안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깐 예를 들면 2011학년도죠. 2011학년도에 제가 인천에서 그 서울대 지역균형 지원하는 애들 24명을 모아서 자기소개서를 면접 지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해에 16명이가 붙어가지고 제가 학원을 했어요. 서울대 그러면 기계인가 봐. 그래서 결과는 안 좋았는데 어쨌든 전교 1등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수 막 하다가 중간에 모의 면접이 있어서 학생들이랑 모의 면접을 했어요.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 학생이 윤리교육과였나 국문학과였나 그랬어요.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생은 국문과였던 것 같아요. 학생은 우리 과에 합격하게 되면 4년 동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학생이 어버버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정색을 하고 저한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과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뭘 하고 싶은지 대답 잘하면 듣고 대답 못하면 떨어지는 게 학문일인가요? 내가 서울대 국문과에 들어가서 입학 이후에 대학생활 4년을 뭐 하면서 보내고 싶은지를 얘기를 잘하면 합격시켜주고 그 얘기 잘 못하면 떨어뜨리는 거는 사실은 그 학생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좀 공정하지 않지 않냐 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일리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려고 했으면 본인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학생 선발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잖아요. 합당해요. 어쨌든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을 알고 싶은데 그 학생이 뭘 알고 싶어요? 학업 능력. 즉 다시 말하면 사고력을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생각이 뭐냐를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과에 와서 잘 다닐 수 있는 학생인지도 알고 싶어요.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도. 첫 번째로 자,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문과 학생들이 국문과 국어교육과 가고 싶은 애들 별로 없어요. 지근에서. 원래 그 과를 가고 싶었던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해서 썼을 거잖아요. 어떤 해에는요, 신문에도 났었는데, 서울대 문과 입학한 애들 중에 3분의 2가 변호사 시험 준비하죠. 로스쿨 준비해요. 그 전에 사법시험 준비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윤리교육과, 예전에 이런저런 과들에서 교수들이 재미가 없어요.
자기가 그 학문을 해서 좋아서 전공을 해서 교수까지 됐는데 우리 과에 내가 가르쳐야 되는 애들이 내가 가르치는 과목은 아무 관심이 없고 변호사 될 생각만 해요. 사법시험 볼 생각만 하고 로스쿨 갈 생각만 해요. 그러면 걔보다 좀 떨어져도 우리 과에 꼭 오고 싶은 애를 뽑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어느 대학에 있는 서울대학교도 있어요. 일단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만약에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하면 가서 대학생활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본 적이 있어? 없죠. 붙는 게 더 중요했고 공부하느라 바빴으니까 대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모의 면접에서. 뭐 하고 싶냐고. 그럼 뭘 해야 되죠? 그 질문 이후에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난 뭘 하고 싶지? 하고 생각해 봐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명, 9명 또는 10명의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라고 대답하면 붙여질까?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작년에 뭐라고 대답한 학생은 붙고 어떤 대답을 한 학생은 떨어졌는가만 생각해요. 답을 찾는다고요. 그건 자기 얘기가 아니죠. 아무리 훌륭한 답을 찾아도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면접을 왜 보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자, 입대는 간단하게 한양대학교 비교할 때 이때는 한양대가 고려대에 의해서 두 번째일 때니까 교과로 보면 1점대 초중반만 나오죠. 되게 높죠. 그렇죠? 그런데 종합으로 보면 3점대 나오고 4점대도 나오고요. 5점 가까운 데도 나오고 그래요. 이과도 마찬가지로 교과랑 종합이랑 내신은 좀 다르다. 자,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평균 1.73 등급 차이가 나요. 최고 등급차는 3.24 등급이고요. 최저 등급차는 0.24 등급. 사실은 이 교과와 종합의 내신 등급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더 높았는데 여전히 어쨌든 교과 종합은 좀 다르다. 자, 최상위권 대학, 상위 15개 대학은 교과가 10%, 종합이 30%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지금 1점대 학생들 또 1점대 초반 학생들은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문이 넓어졌어요. 넓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2점대 후반부터 해서 3점대까지 학생들은 여전히 종합의 문이 넓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얘기인데 10여 년 전만 해도 제일 불쌍한 애들이 전교하고 5, 6등 하는 애들이었어요. 전교 5, 6등 하는 애들. 그때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상위 10개 대학교에서 교과를 뽑는 인원이 다 합쳐가지고 한 2,000명도 안 됐어요. 1,000명도 안 됐어요. 지금 많이 늘어서 평균 10%잖아요. 그때 5%도 안 됐어요. 안 뽑는 애들도 많았고. 자, 그러니까 전교 1등은 서울대를 씁니다. 전교 2등, 3등은 고려대 학교장 추천을 써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디 써야 돼요? 없어.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뽑아준 데도 별로 없고, 인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이제 내신이 높은 애들이 눈은 높은데, 모의고사가 안 받쳐주면, 수능이 안 받쳐주면 갈 데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많이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제 기억에 고등학교 숫자가 일반계 고등학교 숫자가 2,300개쯤 됐어요. 전교 1등이 몇 명이에요? 4,600명이에요. 4,600명이 전교 1등만 4,600명, 문과 한 명, 이과 한 명이니까 4,600명인데 상위 10개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3,000명이 안 됐어요. 그 중에 800명은 서울대 지역균형이에요. 그때는 서울대 지역균형을 교과로 봤거든요. 나머지 한 2,200, 2,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9개 대학에서. 그럼 전교 1등 중에서도 다 못 들어가죠. 한참 모자라죠. 그럼 어떤 애가 이제 상담하는데 제 반에서 1등인데요. 반에서 1등은 전국에 3만 명이에요.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이. 지금은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고대 입교도 마찬가지고 서울대는 넘어갈게요. 수시에서 서울대 잠깐 나왔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작년이나 올해랑 이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류 간소화죠. 서류 간소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자소서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안에서 빠지는 내용들이 많죠.
올해 고3까지는 수상 실적이 한 학기당 한 개씩 쓸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아예 없어요. 못 쓰게 되고 독서 별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안 들어가요. 반영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세트, 행특의 중요성이 더 올라갔죠. 그리고 있는 게 이제 블라인드예요. 고교 블라인드. 블라인드 정책인데 블라인드 정책을 하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던데 실제로 그 블라인드가 됩니까?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어떤 누구한테 유리한가요?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하니까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데가 2020년 되니까 통국자사고요. 그 중에서도 과학과 애들이 오히려 더 많이 붙었어요.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는 지역전형도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에서는 학생이 처음 환경도 봐요. 어느 지역인지 어떤 학교인지도 보거든요. 지역전형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라면 근데 어떤 애는 강남에 있는 학생이고 어떤 학생은 저기 지방에 뭐 무슨 분단이 몇 단위 학생이에요.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높은 성취를 이룬 거잖아요. 그 학생도 우수하다고 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면요, 이 학생이 좀 더 성취가 떨어지더라도 얘가 더 발전 가능성이 높아. 잠재력이 있어서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블라인드 처리해 보니까 있는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성과만 가지고 평가해야 되니까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애들이 잠재력보다 뽑게 되는 효과도 있었다.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블라인드 해도 제가 어느 학교인지 아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재고는 평가 방식이 다르죠. 걔네들은 고교 학점제를 이미 하고 있어요. ABC로 나와요. 1, 2, 3등급이 아니라. 그러면 얘가 학점이, 그럼 영재학교는 금방 드러나요. 얘는 영재학교구나. 커리큘럼 보면 어느 학교인지도 알 수 있죠. 성적표 보면. 과학고등학교 다르죠. 커리가 달라요. 과정도 다르고. 교과목이 좀씩 달라요. 부등급제이긴 한데. 그럼 금방 나오죠. 외고 자사고 다른 학교들도 알고 싶으면 알 수는 있어요. 학교 종류는 금방 알 수 있고. 그러면 블라인드는 형식적인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실제 모든 학교를 그렇게 알 수도 없고 또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평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블라인드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이 좀 더 유리하고요. 도시보다는 도시가 아닌 곳들이 좀 더 유리해진 측면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유리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목자소서보다는 일반고가 유리해진 측면이 있고. 실제 입시에서는 특목자소서보다 일반고가 훨씬 유리해요. 이해되세요? 일반고가 훨씬 유리하고 일반고가 훨씬 유리하게끔 입시제도가 발전되어 왔어요. 현재.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영재고도 마찬가지로 영재고는 아직도 뭐 특별하니까 빼고요.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6등급, 7등급 애들도 서울에 웬만한 데를 다 갔어요. 학교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학교만 가면 그래도 웬만한 학교 이름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못 가요. 현재 과학고등학교, 서울에 두 개가 있죠. 한성이랑 세종이 있고 경기도 경기국과학고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에서 지금 제일 곤란한 아이들이 6등급 대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6등급, 7등급 대 아이들 갈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2등급까지는 서울대를 써요. 과거에서 4등급까지는 포스터까지 써요. 카이스트 포스터를 써요. 쓰는데 5등급 학생들이 지금 어디 써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성가고 5등급이라 어디 써야 돼요? 카이스트는 힘들어요. 포스텍도 힘들어요. 유니스트 써요. 유니스트가 받아줄까요? 유니스트에서 잘 합격률이 높지 않아요. 한성가고 5등급들이.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틀려요. 한성가고 애들은 5등급 받은 애가 카이스트는 안 되니까 그럼 유니스트 소리 쓴단 말이에요. 쓰는데 유니스트는 뭐야 우리도 그래도 일반고에 전교 1등들이 오는 학교인데 5등급이? 그러면 잘 봐요. 열심히 가능성이 있는지 열심히 보죠. 좀 기분 나쁜 것도 있고요. 카이스트만 쓰면서 우리는 이런 애들 온다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 5년, 10년치 해보니까 일반고 전교 1등이 더 낫더라고요. 5등급, 과거 5등급, 6등급보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같이 이런 종합대학 합격률이 떨어져요. 왜냐면 연세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특히 연세대가 많이 떨어졌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입학 사정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춰봤을 때 이제 내신 반영 비율도 좀 높아졌고 하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 5등급, 6등급 학생, 6등급 특히 6등급 정도 된 학생들이 연세대를 넣었을 때 뽑아줄 확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이게 불리해요. 예전 같았으면 뭐 그냥 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입시 제도가 많이 변해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제 중학생인데 영재고 가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영재고 떨어지면 가고 가잖아요. 가는데 또 자사고 준비하는 애들 외고 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평촌이 특목 입시가 엄청 강한데요. 강한 데라서 외고 입시가 특히 이제 많았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3등급 안에 들 자신 없으면 안 가는 게 낫다고. 차라리 일반고가 낫다. 근데 막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적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과학고등학교 6등급, 7등급, 7등급, 8등급 정도 되면 못 따라가요. 진도를. 다른 애들이랑 달라요. 다르니까 어때요? 재미없죠. 기숙사생활은 딴짓 많이 하거든요. 아니, 일반고 갔으면 똑똑하니까 훨씬 더 잘했어야 했는데 과거에서 더 뛰어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가 적응이 잘 안 돼요. 3년 동안 학교 생활에서 얻는 게 크게 없다고. 그걸 다 열심히 하기는 힘드니까. 대학에서 평가했을 때도 이후도는 일반고에서 전교 1등 하는 애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서 서울대 가기가 쉬워요? 일반고에서 서울대 가기가 쉬워요? 일반고에서 서울대 가기가 많이는 아니고요. 10배쯤 쉬워요. 네, 10배 정도. 옛날에는 100배, 100배는 아니잖아요. 10배 정도 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똑같은 노력이라고 한다면, 같은 노력, 같은 실력이라고 한다면, 일반고가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 서울대 컴공 수시 일반전에서 28명 뽑거든요. 28명 뽑아요. 28명 뽑는데,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과학고 중에서 보통 세종, 한성, 경기국가고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서울대 컴공 마음대로 못 써요. 전교 1, 2등 하는 애들. 질러서 못 쓴다고요. 28명밖에 안 뽑는데 일단 전국에 영재고가 7개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가 또한 10 몇 개 되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마음대로 못 질러요. 그런데 지역균형으로 오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기계공학과 지역균형으로 오는 애 있잖아요. 과거 애들이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그렇게 함부로 막 질러서 못 써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실력차가 엄청나죠. 그렇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은 실력이라면, 같은 노력이라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고 가는 게 영재고 가고 가는 것보다 서울대 가기 더 쉽다고요. 영재도 마찬가지고. 입시에서 일반고가 훨씬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입시 성적이 좋은 건 걔네들이 들어가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걔네들이 들인 노력에 비하면 그렇게 더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유리해졌다. 자, 수능 최저 나오는데 빨리빨리 할게요. 전형별 면접 응시자 수능 충족 비율인데요. 실제로 충족 비율 한 40% 정도. 10명 중 4명은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시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예요. 이걸 만만히 보면 계속 실패하게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마지막. 사회적 경쟁률. 맞죠? 작년 입시에서, 작년 입시죠? 제일 높았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논술 경쟁률. 성대. 약합, 약대. 얼마인지 아세요? 숫자도 기묘해요. 666대 1. 605명 뽑는데 얼마 온 거예요? 한 2,000명 온 건가요? 666대 1.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정도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아주 이제 기묘한 현상이고 약대가 있었으니까. 그 전년도에 문과에서 높았던 데가 그 전에 연대 경영학과가 132대 1이었어요. 27명 뽑는데 3,600명이 났어요. 저희 딸이 그 논술 써서 들어갔어요. 논술요? 132대 1을 뚫고. 그래서 제가 몸값이 올라갔어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딸내미가 논술 선생님 딸인데 이과였다가 문과로 바꿨는데 수시에서 논술 썼는데 연대 경영에 붙었대.
전 아빠 때문이 아닐까라고 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한 건데 어쨌든 가르친 것도 사실이시고 농수를 가르친 것도 사실이니까 본인은 자기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현적인 경쟁률도 있지만 결국 잘 쓰면 갈 수 있어요. 132대 1 아니라 1300 누군가는 갈 거 아닙니까? 666대 1의 경쟁을 두고 5명은 붙었거든요. 결국은 실력이 결정하는 거다. 요거 잠깐 말씀, 혹시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수가 존재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절반은 최저를 못 맞춰요. 최저 있는 전형에서 논술 전형은. 절반은 허수죠. 자, 132대 1에서 130대 1 잡자고요. 120대 1 계산하기 편하게. 120대 1이다 그러면 절반은 최저. 연대는 물론 최저가 없어요. 없는데, 자, 절반을 못 맞추면 60대 1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그날 원고지 처음 본 애들이에요. 그럼 실제로 연대는 한 30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학과가 논술 전형을 뽑는데 40대 1이에요. 40대 1이다. 그러면 아까 절반 못 맞춘다 했죠? 사실 20대 1인 거죠. 20대 1 중에 그 중에 절반, 10명은 그날 원고지 처음 본 애들이에요. 실제로는 10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수시에서 6대 1이면 높은 게 아니죠. 6장 쓰니까. 학생마다 6장을 쓰니까 5대 1, 6대 1이면 높은 경쟁률이 아니에요. 10대 1은 그보다 좀 높은 정도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논술에서 경쟁률은 일반적으로는 10대 1 정도라고 봐요. 10대 1 정도. 자, 그런데 아까 수능 최저 기준이 되게 이거 못 맞추는 애들 반이니까. 옛날에 이 최저 기준 때문에 한 10년쯤 됐던 것 같아요. 숭실대에서 수능 최저 기준으로 2등급 하나를 걸었어요. 2등급 하나. 어마어마한 애들이 바뀌었죠. 왜냐면 2등급 모의고사에서 2등급 뭐 한 개 나오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다 3등급이지만 좀 노력하면 2등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충족 못 시키는 애들이 절반 이상 나왔어요. 쉽지 않아요. 자, 내신 실질 반응률은 미미해요. 올해는 특히 논술 100% 전형도 많고요. 그 다음에 반응한다고 해도 5등급 아래로는 크게 불리하지 않아요. 논술 실력을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여기 안 썼는데요. 제가 논술 선생님을 해보니까 한 20년 했거든요. 논술로는